평창 올림픽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은 김영남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딸 이방카 보좌관까지 한국을 방문하면서 북미 관계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야.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풍경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의 정상회담은 사실 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건데 왜냐하면 불량 국가라고 불렸던 북한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북한 이런 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건 그 나라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워싱턴의 외교문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워싱턴의 문법 자체를 무시하고 국내 정책이든 외교 정책이든 펼쳤던 사람이고요. 그런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형식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었던 셈이죠. 다시 봐도 진짜. 뒤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북미 정상이 만났다는 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통령이면 이게 안 됐을 텐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이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김정은이 비행기를 안 타지 않습니까? 근데 저때 싱가포르까지 어떻게 갔죠? 당시에는 중국에게 비행기를 빌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만에 하나 북한의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격추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국기를 달고 있는 항공기를 타게 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만남을 이룬 두 정상은 당시 싱가포르에서의 회담을 마치고 북미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The letter that we're signing is very comprehensive, and I think both sides are going to be very impressed with the result. 그게 끝이에요?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 조항이 딱 4개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 역사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사실 너무 단촐한 형태의 합의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생전 처음 역사상 두 정상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밀한 형태의 합의를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무리였고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최대한 추상적으로 문구들을 이제 배치해 놓은 거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바로 세 번째 항목인데요. 한번 유민상 씨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약간 그쪽 느낌 나게 읽으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하고 트럼프 표정 잠깐만, 이거 한번. 잘해도 이상한 것 같은데? 잘해도 이상한 것 같은데? 간첩 친구가 몇 번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1이었나? 네. 예, 너무 폼나게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항 가운데 이 문항이 핵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그다음에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첫 번째에 넣는 것은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이때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세 번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배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문구도 봐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향하여 노력하겠다. 노력은 뭐 다 노력은 하지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네요. 그래서 요 다음 만남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경로를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 미국이 줄 수 있는 양보안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두 정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의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I thought the first summit was a great success, and I think this one hopefully will be equal or greater than the first. And we made a lot of progress, and I think the biggest progress was our relationship.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걸로 알았거든요. 갑자기 뭐 잘 만나고 막, 와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하다가 갑자기 띵 깨졌어요. 없이 깨진 것 같은 사실- 느낌인데. 트럼프가 어떠한 형태의 딜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바로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죠. 왜 그런 거야? 하노이 노딜. 이런 예, 의미가. 맞습니다. 하노이 노딜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제안했던 것은요, 영변을 동결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이 핵심적인 시설이기도 하고요. 여기를 동결한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성도 이제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했던 것은 영변을 포기하는 대신에 2016년 이후 아까 말씀드린 매우 수준 높은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 요게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트럼프와 그 보좌진들이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영변 이외에 5곳의 핵시설, 특히나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다 폐쇄해라. 이런 좀 매우 수준 높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당황했던 걸로 보이고요. 부분적인 교리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위협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요 사안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사진을 보니까 좀 다시 보이는데 지금 막 김정은 위원장이 설명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그거 없어. 가지고 안 돼. 저게 딱 저 장면이네요. 지금 정확히 보이네요. 저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5군데를 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하니까 여기 트럼프가 야, 차 빼! 뭐 그냥 딱 요거네 지금. 그냥 가자 이거. 비행기 불러. 비행기 불러. 야, 비행기 빼 가자. 원래대로 한다면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역대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달성하지 못했던 북미 화해의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일종의 자신의 역사적인 업적을 만들고 싶어 했을 텐데요.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스몰 딜, 작은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노 딜,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뉴스의 파급력이 있겠다. 차라리 거꾸로. 그러니까 큰 딜이 아닐 바에는 집중. 노 딜이 훨 낫다. 차라리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빅딜이나 그랜드딜 아니면 차라리 노딜. 안 한다. 진짜 감각 있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그럼 만나기 전에 뭐 어느 정도는 합의를 보고 만난다든지 좀 단계가 이렇게 있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무 차원에서 합의문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전에 합의하고 정상회담은 일종의 상징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정상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크게 한번 단판을 짓고 그것으로부터 합의문을 낸다. 뭐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강력한 독재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독재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영변을 포기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네. 영변보다 더 많은 걸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을 못했어요, 실무자들이? 못하겠지. 왜냐하면 저희가 평양을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 하노이까지 기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약 하루 전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국가의 정상이 결렬될 걸 알면서 그렇게 장시간 기차를 타고 정상회담장에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건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없었던 거죠. 그 열차 타고 오지 않습니까? 요때? 맞습니다. 맞아. 근데 와서 사인도 못하고 노딜? 그러면은 그 뭐 다시 가야 돼. 경로해서 막 화내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희 뭐냐? 이게 뭐라고 막 엄청 했을 것 같거든요. 말도 안 자기도 되는 충격도 얘기다. 많이 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당시에 트럼프와 어떤 형태로든 합의만 할 수 있었다면 할아버지인 김일성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을을 뛰어넘는 그치.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그치. 선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9년 이 시점은 김정은이 미국을 경유해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렬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도 믿을 수 없고 미국을 경유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꿈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른바 정면 돌파, 자력 갱생 이런 식의 국가의 전략을 대전환시키는 계기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뭔가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2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그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건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좀 어쨌든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 더 시도? 기본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어느 대통령도 자신 이전의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역사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과의 화해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자신의 엄청난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유인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